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 실무 강의를 하게 된 윤지현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좀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는, 또 행운이고, 저도 여러분 만난 게 행운입니다. OT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할지 또 제가 여러분하고 또 만나게 된 인연이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OT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제 양력입니다. 저는 EPS 코리아 자동차 분야에서 지금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JH 자율주행 코딩센터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제 자동차 분야에 문제 출제 및 감독위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위에 권유도 있으셨고 제가 이 자동차 손해사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에 제가 여기 이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손해사정 법인을 운영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아주 잠시였지만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꼭 여러분 차량 손해사정사 이제 차량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로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현대자동차 PIL 프로그램에서 현장 강의를 좀 했었고요. 청주지방법원 이제 자동차 사고 법원 감정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격은 뭐 이렇습니다. 뭐 다들 뭐 다 갖고 있는 자격증일까요? 근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자격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전공을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험의 세 가지 분류, 이게 여러분들 보험업법 1차 시험에서 다 공부를 하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차량 손해사정사를 1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같이 듣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험업법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에 보면요. 보험 상품이란 생략했습니다.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 그 다음 손해보험,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보험업법 제2조의 나목의 손해보험 상품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구를 보면은 공통적인 용어가 있어요. 지금 벌써 파악하셨죠? 네. 빠릅니다, 여러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예. 보험은 위험한 상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보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할 건데, 그 취급을 하면서 우리는 손해사정사로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차량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란 뭐냐? 이 말을 제가 조금 이제 잠깐 시간이 좀 여러모로 좀 많이 이제 할애되지 않았으니까 잠깐 해야 되는데요. 제 차가 튜닝차입니다. 제가 이제 차가 이제 2대인데 제가 지금 아끼는 차가 이제 한 대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차를 끌고 왔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차값은 1,500이에요. 근데 튜닝 값이 한 2,000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30 차종을 얘기하면 안 되나? 상관없죠. 어차피 현대차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차를 버리지 못하는 게 2009년에 샀는데 제가 직접 다 정비를 하고 엔진 교환하고 미션 교환하고 현장 정비를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교환했던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중고차 시장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팔면 얼마냐 그러니까 5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저는 제 차의 가치를 1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은
제가 손해사정 업무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고객들마다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나는 이 차가 아무리 싸구려 차라도 나의 이 차에 대한 가치가 나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보상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상담사 역할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차가 담보에 있는 부품이냐, 담보에 없는 부품이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공학적인 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모르고 차량 손해 사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차량 손해사정사 업무를 맡았는데 자동차를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제 OT를 듣고 앞으로 저랑 강의를 같이 이제 듣게 되실 분들은 차량 손해사정사로서 정확한 이론이 정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 담보에 없는 부품인데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 차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동 걸리고 차가 가는데 왜 못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런데 이젠 뭐 보험에 들어놨으니까 내가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동차 공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예. 뭐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여기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드리는 분 중에 자동차 손해사정을 현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에 대한 공학적 이론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는 자동차는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수준에 맞추려고 하냐면 제로에서 이제 수준을 맞춰서 얘기를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같이 듣는 동료를 위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엔진이 돌고 기아가 들어가면 차가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해보셨으니까 시동 걸고 뭐 자동이면 자동 드라이버에 놓고 수동이면 1단 넣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은 내가 이제 차가 무슨 소리가 난다는 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소음. 나 뭐 운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차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난해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넣은 이유는 아마 다른 교재에는 아마 시중에 어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안에 소음 진동에 대한 이론을 넣은 것은 그런 고객을 상대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네. 우리 또 시험에 가끔 이제 소음과 진동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접목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고객에게 내가 이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OT다 보니까. OT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친근감 있게 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엔진은 이 소리는 이 소음에 대한 진동은 정상적인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자동차의 이론을 정확히 정립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일의 종류나 여러 가지 구성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고 그걸 정확히 알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비 이론에 대한 부분, 현장 실무에 대한 부분을 강의 중에 저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끝 무렵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지금 가끔 이제 현장 정비를 이제 손이 좀 굳을만 하면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몇 카트 갖고 왔습니다. 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가 우선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손해사정서를 하지 않으면은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1차 그 보험업법에는 다 손해사정 이론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보험 산정 업무고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전문입니다. 전문. 비전문이 아니에요. 전문이에요. 다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글이 제일 중요한데요. 보험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가끔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쩔 때는 그 마음을 비워주셔야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같이 그 화가 난 고객하고 같이 화를 내면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끌려가서 막 이렇게 막 그 애절하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예. 적정하게 이렇게 이제 치고 빠진다 그럴까요? 축구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경험자가 되면 이런 스킬이 생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즉 마지막에 시작은 조금 어떤 고객이고 기분 좋은 고객이 없어요. 다 기분 나빠요. 내 차가 망가졌는데 보험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객과 더 막 성을 낸다 그럴까요? 화를 내는 이런 고객과 더 하나가 돼서 마지막 같이 해주면요. 나중엔 90도로 절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거의 10이면 9명은 꼭 감사하다 그러고 다음에 연락한다 그러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손해사정 업무는 우리 그 보험업법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손해발생 시 확인이다, 적습력 판단하고 사정한다, 제출 서류 작성하고 대출 대행을 하고 또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손해사정사가 뭐냐? 우리 신체하고 여러 가지 재물도 있고 차량 손해사 있지만 차량 손해사정사 우리가 좀 그 쉽게 얘기하면 차량 손해사정사가 취득하기 제일 편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어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실제 업무는요. 제가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량 손해사정사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론 다른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차량 손해사정사는요. 공학이 들어갑니다. 공학. 자동차 공학이 들어가요. 기계적인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1차 시험은 이렇고요. 2차 시험은 우리 2차 시험 준비하는데 2차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 서술이죠. 자동차 구조 및 정비입니다. 정비 또 하나 뭐 있죠? 실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구조도 알아야 되고 정비에 대한 이론도 알아야 되고 실제 실무적인 얘기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험처럼 막 외워서 그 어떤 단어만 외워가지고 쓴다. 그러면 점수를 고득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쓸 때, 제 책이 조금 이제 기본서를 보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막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대부분 서술식으로 많이 써놨잖아요. 제가 다 친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해놓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제가 거기다가 말한 것처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재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다른 교재들 제가 한 개 정도 제가 봐봤는데 대부분 우리 공학서적, 자동차 공학서적이 대부분 어떻게 비슷하더라고요, 다. 좀 비슷하면 공통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처럼 쓴 책은 아마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간 구어체도 쓰고 이렇게 적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본서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다뤄주시면 그 책이 여러분들한테 꼭
은혜로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 책을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귀하게 다루셔서 한번 공부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합격 기준은 그렇습니다. 1차는 그렇고요. 2차는 절대평가 및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대평가라. 이 말이 뭐냐면은 점수가 뭐 60점 이상, 뭐 70점 이상 해도 높은 점수 순으로 우리가 그 인원 TO에 맞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0점만 맞으면 되지, 70점 맞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다른, 우리 다른, 저랑 이제 우연하게 성이 갔던데, 우리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이 업무는요, 이 시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95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만점 100점을 맞으려면, 교수님,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여기 지금 오리엔테이션 들은 분 중에 2번, 3번 이제 낙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봐보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시험의 범위가 없어요. 높고 낮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요? 제가 지금 자동차 공부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그러면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막 유추되나요? 예.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한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만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봐도 문제를 딱 보면요, 놀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서 올릴 건데, 2022년 기출문제를 보니까 제가 깜놀랐습니다. 속된 말로 좀 깜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니면 기출문제 보신 분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예. 그러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히 갖고 가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정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 정비 경험이 없이 그냥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할 여기 있는 윤조영 교수가 같이 이게 PT로라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정비의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제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따라하면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유추가 됩니다. 연상이 된다는 게 연상이 되면 그 연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쓰면 됩니다, 그거를. 예, 쓰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실무적인 부분을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점수가 높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볼게요. 5개년 기출문제를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죠? 5개년. 없어요. 기간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년제로 안 나왔네? 그럼 다음 연도엔 올해는 나올래나? 네, 그건 몰라요. 네. 왜냐면, 앞에 제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친환경차하고 판금도장 문제가 보세요. 네,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50%가 넘는데, 이 문제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 어디서 늘어나느냐? 판금도장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차량 손해사정사, 사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차량 손해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2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여러분. 예, 꼭 나와요. 2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판금 하나, 도장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고. 미래 친환경차 보세요. 3문제, 2문제, 2문제.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2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기전자의 2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한 문제가 사실 친환경 미래차, 친환경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전기를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 3문제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올해 작년에 이제 5개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으로,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명으로 2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공통점이 뭐냐? 친환경차입니다. 환경오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어떤 문제가 나왔나? 어떤 문제가 나왔나? 예, 이렇게 기관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전기전자마저도 와 2020년도 안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제의 해석을 어떤 교수님들은 이게 전기전자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BCM 문제, 그 다음에 조명, 가변형 전조등 이게 사실은 그 미래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친환경차고 친환경차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조명 가변형 그 헤드라이트가 방향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게 왜 그 친환경차입니까? 근데 친환경차 개발하면서 첨단 기술이 올라가면서 같은 동시대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친환경차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제동, EPB라고 나왔고요. 판금도장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좀 이 문제에 좀 황당했죠? 부품 교환 문제. 볼트로 체결하는 거, 볼트로 체결 안 하는 거. 그 말만 알았어도, 그 말만 알았어도 쓸 수 있었죠. 근데 그 말을 알아도 쓸 수 없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왜? 실무가 없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실무를 알았다면 이 문제 그냥 건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만점입니다. 그냥 이게 15점인가 20점인가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10점 하여튼 10점 이상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자율주행 ADAS 나오고요. EV차 고전압 배터리. 여기 잘 보시면요. EV 나오죠? HEV 나오죠? EV 나오죠? EV 나오죠? 네. ADAS 자율주행 나오죠? 또 EV 나오죠? 네. 또 HEV가 EV예요. 네. 어차피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잠깐 피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쪽으로 서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서면 좀 옆면이 제가 옆모습이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제가 똑같아요. 한쪽 면을 이쪽부터 하면 오른쪽이 멋있다 왼쪽이 멋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사각형이라서 똑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다 EV입니다. 제가 전공이 EV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맞게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자,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미래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네. 앞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죠. 미래 친환경차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친환경차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 몸에 그냥 그 시험장 가서는 그냥 이 용어가 뭐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또 모의고사 이거 다 집필을 할 건데 집필고사 같은 거 다 볼 건데 그때 이제 스킬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문제를 처음 나왔을 때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요. 이 문제의 그 용어가 뭐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막 가요. 우리는 쓰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지? 연상하고 자꾸 생각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면 쓰지를 못해요. 네. 다른 얘기를 쓰면 안 되지만 많은 얘기를 쓰되 그 문제와 동일한 걸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 친환경차 기술 습득 저랑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판금 도장의 공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정. 판금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도장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네. 그 순서에 대한 공정을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실무를 하는 사진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사진이 한 장 한 장 제가 고민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자꾸 연상을 시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현장 실무 사진을 많이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저작권이 없습니다. 제가 찍은 거니까. 예.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연상해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거야. 공정 내가 잘 외우지 못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그림이 생각이 나. 그분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 그런 생각을 자꾸 연상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용어가 정확히 용어를 쓰면 좋은데 시험자가 막 떨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버티 연마다 그러면 버티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연마 작업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연마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단 낮추기, 단 맞추기 아니면 이렇게 갈아내는 작업 이렇게 써도 답을 이제 줍니다. 시험 감독관 이제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줘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전혀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공정을 모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랑 외우면 됩니다. 다음은 전혀 생소한 문제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응용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무예요, 실무. 여러분들이 이 실무 능력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점수가 나온다. 이거는 윤조현 교수의 명언입니다, 명언. 네. 다음, 실제 차량 손해사정 실무를 하듯이 신기술 보도자료 읽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덴트라이트 나왔어요. 덴트라이트. 이게, 고전압 배터리에. 황당하죠? 근데 그게, 저기도 나왔어요.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6월 달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언제 8월에 보나요?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 기사만 한번 읽어봤어도, 여러분 이거 문제 쓰시죠.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기사를 많이 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폭발 사고 이슈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가지고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환경차 기술이 발전해서 뭐가 막 뉴스 나오고 이런 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기술 보도자료에 읽기에 부지런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웬만하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사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이제 우리 동영상에서 해도 되나 싶은데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출처를 바뀌고 기사를 제가 누구나 공유된 거니까 여러분들 팁으로 조금씩 아니면 서브 자료로 좀 드리던가 하여튼 최대한 놓치지 않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매일 1시간 이상 책과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퇴근하고 나서 씻고 밥 먹고 뭘 할까? TV 잠깐 보고 하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1시간 그냥 갑니다. 근데 그 1시간을 매일 하는 사람과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제가 진짜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시험을 많이 봐봤거든요. 30점 이상 사입니다. 30점 이상. 네, 그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70점 맞는 거예요. 근데 70점, 여러분 70점 맞으면 다른 사람들은 몇 점 맞았을까요? 대부분 85점, 90점 맞습니다. 문제가 쉬웠다는 거죠. 여러분 70점 맞은 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매일 1시간씩 예. 원아워입니다. 원아워. 원아워는 뭐죠? 골든타임. 골든아워예요. 골든타임은 사실 틀린 말이죠. 골든타임 틀린 말이에요. 의학적 용어가 틀린 말이에요. 골든아워예요. 골든아워. 골든아워. 1시간. 1시간이 죽고 사는데 굉장한 그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죽고 사는데 결정 짓습니다. 매일 1시간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합니다. 네. 제가 잘못 눌렀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습에 관해서만 제가 전략을 한번 써봤어요. 최대한 출제 문제에 가까운 자동차 공학이론부터 해야 됩니다. 출제가 안 되는데, 출제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산 문제 외우고, 연력학 이런 거 자기가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
아니면 뭐 연력학을 뭐 조금 전공해서 미분적분을 너무 잘해. 그것만 막 파고 막 외우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공학적으로 서술할 때 그게 조금 가미되면은 조금 점수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5개년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계산 문제를 외워가지고 막 쓸 정도로 막 이런 문제는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제하고 먼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출제 문제에 가까운 공화 이론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매회 저랑 같이 하는 매회 공부하는 정비 사례를 통해서 이론 서술을 연상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현장 실무로 앞에서 이력에 잠깐 말씀드린 제가 한 19년 했거든요. 사실 18년 몇 개월 돼요. 근데 이제 18년 그러면 좀 이렇게 18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올림에서 19년을 한 겁니다, 솔직히. 네. 한 3, 4개월 빠져요. 네, 19년이라고. 네, 19년. 19년 동안 제가 정비를 해본 결과, 뭐 손도 좀 아파보고, 다쳐도 보고, 많이 쓰러져도 보고, 새벽에 자면서 이렇게 손이 막 뒤로 꺾이는 꿈도 꾸고 그랬어요. 임팩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임팩을 제가 새벽 4시까지 임팩을 잡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튜닝을 할 때. 그런데 그런 실무적인 연상 능력을 구비하고 우리가 이 교재를 접하고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엔진, 기관전기 셰시, 기관전기 셰시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시험 문제가 빈도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빈도가 높은 미래 친환경차부터 판금도장, 그 다음에 기관전기 셰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저도 계속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전기차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엔진을 할 때도 엔진인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P룸이라고 합니다. 엔진룸이라고 하는데 그 P룸, 여러분 P룸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모터룸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이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수업을 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차 용어를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귀에 익어야 돼요. 귀에 익어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높은 파트부터 시작해서 강의 종료 시까지 자연 반복되게끔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와 꼼꼼한 첨삭지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제 자랑 좀 하면요. 제가 기능장, 여기 이제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기능장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선전을 할 거니까. 제가 기능장 배출을 5분을 했습니다. 5분. 예. 근데 연락 오시는 분은 한 2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3분은 연락이 없어요. 근데 뭐 잘 사시겠죠. 네. 어떤 분은 제가 전화통화로, 사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고, 뭐 1시간, 2시간씩만 이렇게 해드린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언젠가 저를 보면은 이제 연락이 끊겼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네. 아무튼 저도 그런 첨삭지도를 꼼꼼하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첨삭지도를 제대로 할 거예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전부 다 오픈되는 거죠. 이거는 정보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이 시험을 보니까 제가 기능장 갖고 있잖아요. 기능장 시험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문제는 되게 높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수까지도 거의 비슷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필상 문제점 이런 거 수정 보완해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써놓고 점수를 못 받는 분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반복되는 용어를 써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용어밖에 모르네? 그러는 거예요. 그 용어를 빼서 다른 걸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일 교환이라고 했어요. 오일 교환하고 오일 체인지하고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오일 교환이라고 했다가 윤활유 점검, 오일 점검, 윤활유 점검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죠. 거의 비슷한 말. 그 문제 안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채점 문제위원들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 하죠? 다 학식이 공학적 이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채점할 게. 근데 막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되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불리한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제가 수정 보완을 할 겁니다. 수정 보완을 할 거예요. 예, 조금 이때는 좀 자존심 상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헷갈리는 용어. 우리 친환경차 뭐 LKA 뭐 엄청나게 많죠. 뭐 BCM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용어가 단순한 용어 나와서 핵심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게 해서 놓치지 않게 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1시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리한 이제 X5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는 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건데요. BMW X5예요. 누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실까? 네, 그래서 정비를 이제 여기 제 손입니다. 제 손. 예, 그 이제 6기통이죠. 6기통입니다. 근데 6기통이고 직렬입니다. 직렬. 6기통이 이렇게 이 실린더죠. 이게 블록입니다. 이게 엔진 블록이고 이제 헤드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건데 헤드가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죠?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지우는 게 여기, 지우고 요게 이제 피스톤. 이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림과 함께. 근데 이런 거를 강의하시기 힘들 건데 현장에서 정비를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강의하기 힘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작업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로 선별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맞게 제가 잘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이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환을 했지만 헤드 가스켓이죠.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 요게 신품이에요. 요게 신품. 요게 이제 구품이죠. 요게 구품입니다. 헤드 가스켓이니까 헤드와 블록이 만나는 곳이죠. 헤드와 블록,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예요.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 헤드,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면 뭐 다 잊어버려요. 헤드와 엔진 블록이 맞닿는 헤드 가스켓.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영어하고 같습니다. 영어 단어만 막 외워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헤드와 엔진 블록이 맞닿는 헤드 가스켓.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게끔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부품을 외워야 돼요. 부품을. 자꾸 외워야 돼요. 이 헤드 가스켓, 블록과, 벌써 따라 하시는 분 계세요? 블록과 헤드가 맞닿는 부분에 있는 헤드 가스켓. 예. 헤드 가스켓입니다. 자. 헤드 가스켓, 여기 이제 6개가 있으면, 여기가 뭘까요? 이게 구멍을, 이게 구멍을 보면은, 이게 어디가 오일 구멍이고, 어디가 냉각수가 흐르는, 이제, 관로고, 어디가 볼트가 조여지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헤드 가스켓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헤드 가스켓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못 쓰죠.
아니, 우리가 많이 외웠어. 엔진 헤드와 블록과 맞닿는 부분 헤드 가스켓 한 줄 쓸 겁니까? 한 줄 쓰면 점수 안 나와요. 누가 한 줄 쓰면 점수 주겠습니까, 그거? 그죠? 1점 주겠죠, 1점. 저 같으면 1점 줍니다, 1점. 예, 1점 받고 어떻게 할게요? 못 합니다. 15점, 15점 다 받아야죠. 자, 여기에 대해서,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 오일이 흐르는 부분, 볼트가 흐르는 부분.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내가. 이 그림이 다 모르지만, 헤드 가스켓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저기서 그렸다 이거예요. 그렸어. 이게 헤드 가스켓이야. 내가 시험장에서 서술할 때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림과 도표를 그리면 추가 점수, 좋은 점수 줍니다. 손으로만 쓰는 것보다 우린 공학이에요. 공학은 그래프, 그림, 이런 거 그리면 채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점수 잘 줍니다. 근데 그냥 엉뚱한 그림, 뭐 만화 잘 그린다고 태극기 그려놓고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내 애인 얼굴 그려놓고 손톱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라 그러죠? 불법이라 해요.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잘못된 일부러 표기했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이제 점수를 아예 빵점. 그러니까 그런 거 표시하면 안 되고 문제와 관계된 거 쓰는 거예요. 헤드 가스켓입니다. 우리가 4기통을 한번 그려봅니다. 6기통 그릴 필요 없잖아요. 네? 4기통. 이게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린더 주변으로 냉각수가 흐르겠죠. 오일이 흐르거나. 왜? 냉각수와 오일의 기능이 있잖아요. 냉각수 오일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냉각 효과입니다. 윤활유, 오일도 윤활시키는 역할만 가지고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냉각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거예요. 네. 냉각 효과잖아요. 냉각수는 냉각 효과인데 윤활유도 냉각 효과라고. 그러니까 실린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실린더가 가장 뜨거우니까 여기서 막 폭발하잖아. 그죠? 여기 폭발하잖아. 여기 막 폭발하자는 거잖아요. 막 폭발하잖아요. 연료가. 그래서 여기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관로가 그래요. 아, 여기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일관이 흘러요. 그리고 볼트가 몇 개가 있다. 8개, 어떤 거는 이렇게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개수를 모르면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볼트 조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디가 냉각수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힌트 드렸잖아. 네, 실린더 주변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냉각수관이죠. 그죠? 냉각수. 냉각수관이고. 자, 한번 이제, 전자칠판에 이제, 강점을 한번 좀 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오일관을 한번 볼까요? 오일관? 오일은 어디가 흐를까요? 이게 조금 수입차라서, X5라서, 우리 국산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제가 OTA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작업한 거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오일관은 이런 데가 오일관이에요. 이런 데가. 크죠? 네모입니다, 네모. 이런 오일관입니다. 오일관. 그럼 볼트 구멍은 헤드가 하고 헤드를 조이려면 헤드를 이제 블록하고 헤드하고 중간에 가스켓이 들어가니까 조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조이려면 볼트가 들어가잖아요. 관통이 들어가, 관통. 볼트가 헤드 가스켓 지나가야죠. 지나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V 표시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볼트 구멍입니다. 네. 여기 이런데, 네. 이런 데가 볼트 구멍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OT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작업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기본서 구성, 요 차트만 보면요, 이제 우리 EPS에서 같이 고생하신 우리 대리님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한 게 벌써 몇 개월, 한 8개월 매진했던 것 같아요. 8개월. 네.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제가 직접 사진도 찍고, 집필하는데 노력을 많이. 우리 책이 그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른 책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굵지는 않아요. 굵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강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책이 굵으면 일단은 하기 싫어요. 이거 언제 봐. 그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책을 얇게 이제 한 거고요.
책은 이제 파트로 나뉘고요. 예, 파트로 이제 기관, 전기전자, 셰시, 그다음에 자동차 판금도장, 미래 친환경 자동차. 네, 마지막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제가 풀이는 안 넣어요. 이거 풀이를, 솔직히 늘 시간도 없었고요. 이 풀이를 넣으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왜 없냐? 제가 풀이를 그렇게 달아놓으면 누구나 다 볼 거거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인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해서 해야겠다 해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작년도 풀이만 제가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직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 풀이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최소한 5개년을 해봐야 되다. 그리고 제가 예상 문제도 또 뽑아서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보서 이제 회초리 들고 너가 잘했어 못했어 이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으로 만났지만 사제지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잘 제가 지도하고 또 저도 강의하다가 보면 저도 첨삭지도 하다 보면 제가 잘못 또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 교수님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공지능 AI도 아니고요.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말하다 보면 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막 그 강의를 잘해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좋은 용어로 쓰려고 막 써와요. 그러면 강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매끄럽고 편안해야지 딱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답답해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1.5배속, 2배속으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말이 빨라요.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장은 제가 1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1장부터 5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 면에. 그래서 해놓은 거고 항상 책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1장은 항상 일반, 예, 전체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이론을 여기도 이제 자동차 전기 특성 앞에도 일반이 들어가요. 전기전자도. 그 다음에 여기도 전기전자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의 구성이 뭐 지금 보니까 뭐 260페이지 되는데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두 개 빼면 2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가실 때 한 20페이지 빼고 20페이지 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시험 문제 안 나올 만한 문제. 제가 어쩌서 책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한 20페이지, 40페이지 빼고 한 200페이지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어느 장에, 어느 페이지에 있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려고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많이 넣어놨고, 그 옆에 제가 이제, 메모하시라고 팁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거는 좀 팁을 넣어놨고요. 메모하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메모장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바로 적어도 좋은데 웬만하면 다른 노트에다가 적었다가 그 책에 옮겨 적으세요. 줄 맞춰서 이렇게. 그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처음 책을 볼 때는 볼펜으로 막 긋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는 연필로 긋고 하나 생각났으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OT를 하려고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시나리오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시나리오를 씁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책을 이게 공부할 때 밑줄을 긋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연필로 긋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펜으로 그어야겠어. 그죠? 볼펜으로 그으면 이제 파란색.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시험 가기 뭐 한두 달 전에 그 다음에 적색으로 적는다. 적색. 내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보고 가야겠어. 그래야지 이 책에 대한 연상이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
빨간색으로 탁탁탁 넣어놓는다. 네. 그러면서 여기다 플러스 형광펜. 형광펜 합니다. 형광펜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광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노란색이 있고, 뭐 주황색이 있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노란색 그거 권하지 않아요. 노란색은 이제 적색에 준해서 하시고요. 약간 이제 주황색, 뭐 흐린, 뭐 옅은 파란색, 이런 걸로, 이 볼펜이 아니라면, 그렇게 색깔을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눈에 확 튀는 형광색 있잖아요. 노란 형광색. 이런 거 하시고, 적색 대신에 하시려면,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책을 또 사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OT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종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잘못 얘기하고, 물론 영상이니까 뭐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영상 편집하면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강의 중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나, 뭐 종교적인 얘기나, 뭐 어떤 저작권이 있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안 하는 거 알아요. 저도 강의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대학, 뭐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강도 관영을 했는데, 제가 난처한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바로 저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내가 다시 고친다. 그리고 학생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즉답을 해주면 좋은데, 뭐 시간 관계상 즉답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모른다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공개적이에요. 학생들한테 뭐 20명, 30명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수업 때마다 물어봅니다. 수업 때마다. 그럼 그 학생 저는 두렵나요? 안 두려워요. 그 학생이 저를 발전시키는 학생이에요. 전 그 학생 안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요, 강의가. 그럼 그 학생이 질문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강의 중에. 왜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오늘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러죠?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질문하면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때는 제가 질문 많이 할 건데, 네, 그럼 안 오시려나?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하고 좀 쉽게 말해서 좀 용어를 잘 써야죠. 좀 창피하거나, 그런 걸 좀 부끄러움 당한 거는요, 그게 내 거 돼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강의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찍으면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예를 들어 현장 실무 제가 내용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현장에 계신 분이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 공부하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방법이 다른데, 이거 틀린 건데, 이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작업 방법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작업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하면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럼. 배우는 거잖아요. 한번 배우고 수정하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또 명언 중에 하나가, 정말 지식인은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고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참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 좋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제가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모르는 거 다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죠? 오리엔테이션이 원래 한 5분, 10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은데, 시계가 멈췄어요. 멈춘 것 같은데. 제가 제 좌우명인데요. 한때는 제가 카톡 프필에 썼던 건데, 지금은 지웠는데,
임백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의 9세기 신라 최치원 선생의 그 말씀인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육두품 그 가정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육두품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벼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고 너무 넌 똑똑하다. 12살인가 10살인가 그때 당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 그게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 하버드대로 보낸 거예요. 하버드 간 거예요. 하버드.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가서 수기 학생. 네. 수기. 우리 숙박한다 그러잖아요. 네. 당 황제 옆에서 숙박을 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뭐 청소하고 하면서 이제 학문을 익힌 겁니다. 그때 당나라에서 빈공과라 빈공과. 네. 뭐지 이거? 안 되는데. 뭐야? 죄송합니다.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당나라 빈공과. 빈공과에 네, 빈공과에서 합격하는 당나라의 그 학생들이 보통 23, 24세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최치원 선생님은 신라의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님은 몇 세? 18세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가 불렀어요. 야, 이렇게 오라 그래봐. 신라에서 왔다며 오라 그래.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당 황제 앞에서 저는 임백기천 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임백기천이 뭐예요? 예. 제가 임백기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자가 쉬워요. 한자가. 그냥 쓸 수 있어요. 예. 사람 인자인데 이제 옛날에 요게 이제 타인이라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100번 볼 때 내 몽기자잖아요. 그죠? 나는 1000번 봤습니다. I have seen thousands times what I have seen hundred. 예, 발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영어 선생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OT니까 괜찮죠? 예, 이제 임백기천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때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은 최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좋은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천재들이 보통 쓰잖아요. 그죠? 근데 천재가 아니구나. 천재면은 1000번이나 봤겠어요. 한 10번 보면 외웠겠죠. 한 100번 봐. 야, 나는 100번 봤어. 죄송합니다. 나는 100번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보러 갈 때. 근데 이분은 1000번 봤다는 거예요. 노력파구나. 내가 잊어버리니까 정말 노력하고 성실했구나. 매일 1시간, 매일 몇 시간 더 했겠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쉬는 틈 없이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과 공부를 같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영상 강의 듣는 분 중에 혹시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일과 공부를 같이 하니까 꼭 그래도 매일 반복해서 공부하고 1000번 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말이 좀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고 내용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오리엔테이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